이어서 잠목설이라고 하는 작품을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제목이 잠목설이에요. 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잠목이라고 그러고 있니 지금? 전목설이죠. 미쳤나봐요. 잠목설. 지금 이때 설이라고 하는 갈래. 요거 뭐지? 고전 수필 갈래의 일종이죠. 기본적으로 설이 나오면 수필 갈래라는 걸 빨리 눈치를 채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때 수필 갈래의 특징은 뭐야? 전반부에 특정한 어떤 경험이 나오고 그 경험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이 나오는 글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거지.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전 수필이 됐든 현대 수필이 됐든 할 일은 단 하나야. 중심 소재 찾고요. 오케이? 그래서 중심 소재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찾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접목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엘든링이라는 게임이 유명하더만 그 엘든링에서 접목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사람 팔을 잘라다 자기 몸에 붙이는 거였죠. 아무튼간에 접목한다는 얘기는 어디다 갖다 이어 붙이는 행위를 말하죠. 참고로 나무들은 접목이라는 방식으로 주로 과수원에서 과실나무를 재배하고 그럽니다. 선생님 예전에 접목 한번 알려드린 적 있었나? 나무의 표면을 살짝 잘라내가지고 붙이면은 완전 달라붙는다고 하셨죠. 마치 한 팔 하나였던 것처럼요. 자, 아무튼 접목이라는 어떤 상황이 나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화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자세히 보면 돼.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집 뒷동산에 복숭아 나무 하나가 있었다. 예상대로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 꽃은 빛깔이 시원치 않고 열매도 맛이 없어요. 참고로 그 빛깔이 시원치 않고 열매가 맛이 없다는 얘기는 나무가 실은요 자라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무의 어떤 덩치를 키우고 나무의, 여러분들 그 목질화라는 단어 알고 있나? 목질화? 그러니까 어떤 식물이 바닥에 딱 심어져서 처음에 자랄 때는 이 줄기가, 여러분들 왜 그 풀처럼 연약하고 휘청휘청거리는 낭창낭창거리는 녀석인데 그 녀석이 세월이 지나면 나무처럼 딱딱한, 그치? 가지를, 기둥을 갖게 되잖아. 그럴 때 이 바람이 적당히 불어주면 그걸 이겨내려고 얘가 열심히 자란대요. 그래서 자라서 단단해지는 건데 그거를 목질화라고 부르고, 이게 목질화가 이루어지려면 어쨌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기본적으로 한참 성장하고 있는 나무는 과실도 별로 먹을 만한 게 못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실도 볼품없이 조그맣고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지에도 부스럼이 돋고 잔가지는 무더기로 자라 참으로 볼 것이 없었어. 참고로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역시 나무는 지 멋대로 자랍니다. 하나에 집중해줘야 돼. 나는 15개의 포도송이를 얻겠어 라고 하면서 15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 혹은 2개를 남기는 거야. 그럼 거기에 올인이 되는 거죠. 겁내 맛있는 게 나오는 거겠죠, 거기에. 자, 지난 봄 이웃에 박시성을 가진 이의 손을 빌어 홍도가지를 접붙여 보았다. 그랬더니 그 꽃이 아름답고 열매도 아주 튼실해 보였지. 애초에 한창 자라는 나무를 베어버리고 잔가지 하나를 접붙였을 때에는 난 그걸 보고 대단히 어긋난 일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밤낮으로 짝이 나고 자라고 또 비와 이슬이 그것을 키워서 눈이 트고 가지가 뻗어 얼마 지나지 않아 울창하게 자라 제법 그늘을 두르게 되었지. 올봄에는 꽃과 잎이 많이 피어서 붉고 푸른 비단이 찬란하게 서로 어우러진 듯하니 그 경치가 실로 볼만하였다. 자, 자신의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 선입견. 접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선입견은 뭐였어?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썼지? 있는 그대로 표현을 따라가 볼까요? 어긋난 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죠? 일이라는 단어를 썼어. 근데, 깨달음. 지금 깨달음은 일단은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고, 제법 맛있는 과실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지. 좀만 더 읽고 쓸말을 넣어보자. 그래서, 경찰 실로 볼만하대. 하나의 복숭아 나무, 이것이 심은 땅의 흙도 바꾸지 않고 그 뿌리의 종자도 바꾸지 않았으며 단지 접붙인 한 줄기의 기운으로 그 줄기도 되고 가지도 되어 아름다운 꽃이 밖으로 피어나와 그 자태가 돌연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니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씻게 하고 지나가는 이가 많이 찾아와 오솔길을 내게 되었고, 그렇지, 사람들이 일부러 그거 구경하러 온단 말이야. 너무 장관이라서. 이러한 기술을 가진 이는 그 조화의 비밀을 아는 이가 아닌가 싶어서 신기하다고 느꼈어. 오히려 이것이 그늘을 만들고 과실을 만들고 멋진 경치를 만들고 있어. 그치? 그리고 이건 거의 뭐에 가깝다? 신비로움에 가깝다. 신비를 느꼈어요. 그쵸? 지금 어려운 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뭘 보았고, 뭘 느꼈고, 뭘 생각하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어. 자, 내가 여기에 이르러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기부터야, 그지? 여기부터 집중. 사물이 변화하고 바뀌어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초목에 국한한 것이 아니요, 내 몸을 돌이켜 본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니 어찌 그 관계가 멀다 할 것인가. 뭐야 지금 사고가 확장되었지. 저 나무조차 그러니
사람,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들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오케이?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야 돼? 변할 수 있어야 돼. 쉽게 말해서 나무의 가지가 한골탈퇴, 우리 인정도 단어 알죠?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 인간 역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깨달음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확장하는 걸 인식의 확장이라고도 부르고, 그치? 하나의 대상을 보고 더 넓은 세계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쵸? 두 번째, A가 그러하듯 B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생각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유추. 나이스, 유추. 조금 더 길게, 긴 버전으로 유비, 추론. 알고 있지? 유추는 유선 말이야, 그죠? 유추한다는 거. 이런 단어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로구나. 그럼 핵심 다 잡은 거예요. 거의 다 읽은 거예요. 악한 생각이 나는 것을 결연히 내버리는 일은 나무의 옛가지를 내버리는 것과 똑같고, 그쵸? 지금 다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악한 생각은 옛가지야. 그러면 착한 마음의 실마리 싹을 끊임없이 넘쳐나오게 하기를 세 가지 접붙이던 사람이요. 그쵸? 그럼 이때 착한 마음은 세 가지랑 같은 거지? 그럼 계속해서 나무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계속 같은 부위로 연결하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들은 그 관계를 계속 짝으로 이렇게 손으로 연결해가면서 읽으면 되는 것 뿐이지 어렵지 않으니까 이 설명 안 할게요. 뿌리를 북돋아 잘 기르듯 마음을 닫고, 그럼 뿌리는 나무인 거고, 가지를 잘 자라게 하듯 깊은 진리에 이르게 된다면, 그러면 가지는 곧 깊은 진리를 말하는 거지. 내가 그 생각의 가지가 뻗어나가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처럼요. 이른다면 이것은 시골 사람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나무 접붙임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다 똑같다. 주역에 이르기를, 자, 보통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자신의 깨달음을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꼭 이런 거 붙여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지? 고사라는 말을 쓰지 마자. 그냥 인용의 방식을 사용한다고 부르죠. 인용은 왜 하는 거야? 이거는 단순히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옛날에 훌륭하신 분들도 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뭐 할 때 쓰는 거야? 강화할 때 쓰는 거죠. 오케이, 뭐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역에서도 말했어. 땅에서 나무가 자라는 것은 승괴이니까. 승괴라고 하는 건 땅에서 말하죠. 그게 그 말이 뭐. 땅에서 자라는 건데, 군자가 이로써 덕을 순하게 하여 작은 것을 쌓아 높고 크게 한다고 했으니 이것을 보고 어찌 스스로 힘쓰지 아니하겠는가. 스스로 힘써야만 한다 강조한 거지. 자, 그리고 또 느낀 바가 있어. 오늘부터 지난 봄을 돌이켜보면 겨우 추위와 더위가 한 번 바뀐 것 뿐인데 한치 가지를 손으로 싸매놓은 것이 저토록 지붕 위로 높이 자라 꽃을 보게 되었고 또 장차 그 열매를 먹게 되었으니 만약 앞으로 내가 몇 해를 더 살게 된다면 이 나무를 즐김이 그보다 얼마나 더 많을 것인가. 딱 1년 만에 이 정도로 즐거웠는데 앞으로 남은 수많은 인생 동안 그치? 더 많은 즐거움을 얻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늙는 것만 자랑하여 팔다리를 게을리 움직이고 마음속도 별로 소용되는 바가 없는 건데 이로 미뤄보면 어찌 마음을 분발하여 뜻을 불러일으키기를 권하지 아니하겠는가. 그쵸? 저 나무처럼 빨리 움직여야 된다. 언제까지나 자기의 어떤 상황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한 이야기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 늙은이를 경계함이 있으니 이렇게 그러지요 마음에 새기노라 하면서 이 늙은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나의 마음을 항상 경계하려고 해. 물론 내가 나이가 더 많지만 언제까지 나이 많으니까 이제 힘들어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할만했죠? 잡목설 아니죠? 정목설. 자, 아무튼 38번부터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예상대로 흘러가나 볼까요? 자, 가나다는 다 기억나시죠? 1번부터 38번 1번부터 가봅시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공간이 이동했니? 단합 요거 기억나죠? 공간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공간을 계속해서 집 한 칸을 중심으로 놓고 있었습니다. 2번 나에는 색채어의 대비가 나왔어. 얘들아, 색채어가 대비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뭐 흰색 대 붉은색이라든지 뭐 흰색과 검은색이라든지 붉은과 푸름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대비가 있을 텐데 나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땡. 세 번째, 다에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했대. 음성 상징어가 뭐지? 소리를 흉내내거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들이야. 우르릉 팡팡 짹짹 쫑쫑 짱짱 조금 졸졸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아무튼 생동감이 그래서 드러나는 게 있어? 없잖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 그냥 없어. 답이 근거가 없음. 4번 아까 봤지? 시어의 반복을 통해라고 배웠어. 자, 선생님이 4번은 답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꼭 확인 작업은 해주셔야지. 여기서 말하는 반복이 정말 시어의 반복이 존재하는가를 따져봐야 돼. 자, 가에서 반복된 단어가 뭐야?
나 한 칸, 달 한 칸, 병풍 한 칸, 청풍 맡겨두고 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맞죠? 어려워 맞고요. 두 번째는 둘러내자, 둘러내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우리 뭐라고 썼더라? 안 지워졌네? A, B, A로 썼던 그때 A들. 정답 가나다의 반복 아닌가? 시어의 반복? 오케이. 시어가 반복되는 거에 근거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4번 확실하죠. 잡았죠? 5번 갑니다. 가와다는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개정을 부각하고 있대요. 구체적인 묘사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묘사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야? 묘사의 정의가 뭐지? 대상 나이스. 그림 그리듯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려내는 모습을 말해. 그러면 가에 일단 그림 그리듯 묘사한 게 있어? 아니잖아. 이건 관념적인 대상이잖아. 그죠? 달이 내 옆칸에 있는 것 뿐이지 그걸 내가 달이 이때는 그 분화구는 32개 정도의 위치가 돼 있으며 그 32개는 오른쪽 아랫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 빛의 반사를 통해 이게 아니잖아. 그냥 달이 있다 그거잖아. 오케이? 자, 묘사 없었으니까 5번은 이미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됐죠? 좋아. 39번 가볼게. 나를 이용해서 전원일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실을 지나가게 했대. 전원일기 덥지 않니? 그지? 자, 1수 아침부터 농기구를 가지고 밭을 가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면 말도 안 돼. 이건 내용을 똑바로 읽었으면 선택할 수가 없는 선택지잖아. 첫 번째 수의 내용이 뭐였는데요? 아침이 됐어. 이제 김매기를 할까 하는데 누구네 집이 좀 더 짙은지,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해야 될지 고민을 좀 같이 해보자. 오케이? 아직 시작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죠? 진짜 일하는 모습이 몇 수? 3수부터 나왔었죠? 1번이 답이죠. 너무 쉽지? 3번 3수에서는 함께 잡초를 뽑는 모습, 그치? 함께 둘러내고 있었어요. 3번 4수에서는 옷깃을 열고 바람을 쐬고 있는 농부의 모습, 그치? 좋아요. 4번 5수는 모여서 식사하는 모습, 아까 또 다 지워버렸네. 보리밥에 콩잎나물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6수 해질 무렵에 농산일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는 농부들의 모습, 그치? 일 끝내고 귀가하는 모습을 그리면 충분히 문제였겠죠. 말 그대로 그냥 시의 내용이 똑바로 이해되는지, 다시 한번 말해서 해석은 똑바로 했니? 라고 묻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는 할만해야 돼. 자, 40번 문제 가봅시다. 보기는 읽었으니까 패스하고 가나 분석한 내용으로 가봅시다. 1번 가의 초래상가는 화자가 안빈낙도하면서 사는 공간입니다. 맞죠? 큰 문제 없죠? 안빈낙도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자연 속에서 자신의 어떤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사는 삶을 말하는 거니까. 2번 가의 화자는 강산에서 벗어나 이미 틀렸지? 강산에서 벗어나긴 오히려 강산은 드릴 데가 없어서 밖에 놓은 거지 내가 집이 3,000평이었으면 너 갖다 넣어놨겠네. 그지?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묵은 풀이 있는 밭은 화자가 땀 흘리며 일하는 공간, 그치? 땀 흘리며 일하는 공간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었죠. 4번 보리밥 콩잎 마음은 노동 현장에서 맛보는 소박한 음식 맞고. 5번 호미미가 돌아올 때 되는 우배초적, 농부의 흥치를 느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일과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막 녹초가 돼서 막 다 죽어가면서 기어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 옆에서 피리 소리 들으면서 같이 그냥 룰루랄라 걸어가는 모습이었지. 자, 문제 쉽습니다. 근데 자꾸 선생님이 자꾸 쉽다 해서 쉬운 거 맞죠? 이 정도면 솔직히? 아니야? 할만하지 않냐 이 정도면? 맨날 문제가 이따식이었으면 다 100점이겠네, 그치? 자, 아무튼 41번 넘어갑시다. 다의 글쓴이가 기억을 인용한 이유인데 이거 되게 당연하게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인용 자체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다? 이게 단순히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에 훌륭하신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단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장을 강화한다는 말이 똑같이 나오진 않더라도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을 찾으면 되는 거겠지. 답은 1번입니다. 뒷받침하기 위해서 라고 표현했네요. 그죠? 2번 반어정이고 아니고 3번 성차로 보잘 수 없는 어둠을 아닙니다. 4번에 자신과 군자는 다르지 않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 말이 군자도 한 말이었던 것인 나랑 군자랑 똑같이 살았다는 뜻은 아니니까. 5번 지난 날과 비교하는 것도 아니죠. 자, 다시 42번 가봅시다.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찾으래요. 자, 이 녀석은 답으로 너무 쉬워서 바로 갑시다. 3번 C를 볼게요. 글쓴이는 사물이 자태가 돌연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근본의 변화가 중요함을 강조했대요. 근본의 변화라고 하는 건 뿌리 같은 걸 말하는 건데 분명히 하나는 이 부분에서 감탄했었죠. 뿌리가 바뀐 것이 아닌데도 단지 가지 하나 접붙였을 뿐인데도 바뀌더라. 사람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비록 잘못된 길을 걸을지라도 하루빨리 그것을 고쳐서 좋은 길로만 바꾸러 간다면 더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였죠. 정답 3번 쉽죠?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고전 시가와 현대 시 파트들을 먼저 쭉 봤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이렇게 모의고사 세트가 나오면 웬만하면 시가 파트는 다 잡아드릴 거예요. 왜냐면 한 작품을 배울 때마다 여러분들의 라이브러리가 채워지는 거니까. 오케이. 자, 채웠으면
이번에는 산문을 하나 넘어가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현대소설 했니? 고전 산문 했었니? 지난주에 우리 작품 긴 소설 산문 뭐 했었니? 그 피아노. 아 맞아, 피아노 도도한 생활 했었구나. 그치? 그러면 오늘은 고전 산문으로 한번 건드려보자. 다른 걸로 한번 건드려보자고. 뾰로롱 지우고 휴휴휴휴. 고전 산문에는 뭐가 있을까? 앞으로 쭉 넘어가서 흥부전. 아이가 또 흥부전이 나왔네요. 자, 가봅시다. 문제 챕터는 29번부터 32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일단은 이 작품을 또 시작하기 앞서서 기본적인 거 깔고 들어가자. 만약에 이게 내신이었다면 선생님은 전혀 다른 내용을 수업하고 있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이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 작품들의 기본적인 특성하고 한국 문학의 전통이라든지 표면적, 이면적 주제라든지 약간 뭐랄까 대한민국에서 국어 공부를 했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사실들 있죠. 팩트. 그 정도는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낯선 지문을 나눴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수업이야. 그치? 그래서 자 어쨌든 흥부전이라고 하는 작품의 전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1도 없지. 아 근데 모르는 사람도 주변에 있을 수 있어. 그 부끄러운 일은 아니야. 예를 들어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런 거 봤는데 그 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중학교를 한국에서 안 나와서 이런 작품들을 모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춘향전의 내용을 모르더라. 그래서 그때 설명을 한번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런 사람 있어? 어떤 걸 잘 몰라? 아니 흥부전은 아는데. 흥부전은 알고. 춘향전이죠. 춘향전. 그다음 우리 판소리 5대 작품. 이거는 그러니까 적어도 상식의 레벨이야. 나중에 유퀴즈 나오면 맞춰야 되는 그 정도 레벨이 알겠지? 판소리 5대 작품. 누구 뭐뭐 있니? 춘향전. 춘향가라고 해야 돼.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토끼와 거북이. 거북이라고 하면 안 돼. 거북이가 자라. 그지? 그다음에 마지막 적벽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이 5개 중에서 모르는 게 몇 개 정도 되는 거야? 적벽가. 적벽가는 처음 들어? 그 삼국지를 얘기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조조에 대한 비판과 백성의 어떤 한탄을 말하는 그런 노래야. 적벽가 처음 나요. 그러면 한 2작품 정도?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확실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작품들이 나오면 근데 기본 코드가 어려운 작품은 아니라서 선생님이 항상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뭐 어쨌든 춘향이는 뭐 이봉룡과의 뜨거운 애정,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 참고로 선생님 그때 우리 옛날에 윈터 수업할 때 이 춘향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춘향전 이거 그러니까 뭐지? 그 성인 버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웃긴데 원래 그게 정상이야.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교과서니까 되게 아름답고 예쁘고 표준적인 것만 보는 건데 거기 보면 아주 적나라한 묘사랑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엄청 재밌는 거 많다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야. 그지? 궁금하시면 국어를 좀 열심히 파보면 옛글을 읽을 수 있어야지 일단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뎁다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꼭 그런 장면뿐만 아니라 고도의 드립 이런 것들도 좀 이해할 수만 있으면 오씨 드립 쩌는데 이런 게 분명히 나옵니다. 아무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흥부전 같은 경우에도 근데 우리가 중심축을 모르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자. 중심축은 뭐죠? 흥부라고 하는 착한 동생이 놀부라고 하는 나쁜 형님의 어떤 횡포와 억압 속에서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결국에는 권선징악 그치?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겠다는 그게 중심 내용이잖아.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문제화되는 부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러니까 흥부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번 공부하지 보지 못한 친구들이랑 똑같은 입장이 돼버리는 그런 이상한이라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 특이한 부분을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게. 자 여러분들 흥부전 수궁가가 옛날에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오케이? 수궁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수궁가의 내용에서 자라가 육지에 올라온 토끼를 포섭하기 위해서 육지에 올라온 자라가 호랑이랑 싸우는 장면 본 적 있어? 처음 듣지? 사실 그런 장면도 있어. 있어. 이때 자라가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다 100% 호랑이가 이기지. 시간만 주면 호랑이가 이기겠지. 근데 그때 자라도 머리를 써서 이기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호랑이는 자라를 처음 봤거든? 저렇게 생긴 동물 자체를 처음 봤어. 그러니까 너 이 새끼 뭐니? 이러거든. 내가 자라라고 하는데 내가 목이 자라자라 본래 해서 목을 빡 뺀 다음에 이것이 바로 21탄, 21구경 포탄이야 하면서 총을 빡빡 흉내를 내니까 호랑이가 무서워서 오줌을 지르고 도망가. 그런 내용이 나와.
처음 듣지. 오케이? 그런 장면을 가져온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라가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또 그때 수능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그와 동시에 토끼도 이제 지상으로 돌아왔잖아. 지상으로 돌아온 토끼가 또 자만하다가 이번에는 독수리한테 잡혀요. 그래서 독수리한테 잡혀서 의사 중치를 내준다고 또 뻥치는 장면이 나와. 처음 듣지 이것도.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빡시게 말을 하고 있냐면 어떤 작품이 됐든 중심 내용을 아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고등학생 책무이긴 한데 그거 외에도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잖아. 인물, 사건, 배경과 중심 갈등이 만난 핵심이라고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장면의 중심 인물은 누구인가? 오케이? 그리고 이 인물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무슨 산 속에 있는 건지 겨울인지 그지? 바닷속인 건지 저 천상계인지 확인한 다음 거기서 어떤 사건을 겪고 있고 그 사건에서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 중심 맥락만 잘 찾으면 되는 거야. 다만 고전 소설의 경우에는 인물이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선생님 이건 한번 위원장이 있었으니까 한 번만 더 정리. 현대소설에서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소설책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형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형준이는 슬퍼졌다. 아직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고전소설은 항상 누가 기준이냐면 듣는 사람이 기준이거든. 우리 주인공이 엄마 앞에 있어. 그럼 뭐라 불러? 그의 아들이 라고 부르다가 임금 앞에 있어. 그러면 이때 탁정승은 이렇게 말했다. 정승이라고 했다가 또 여기서는 유생이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형님이라고 불렸다가 즉 말하는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으로 이름이 바뀌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인물이 심지어 한 페이지 안에 6가지 호칭, 7가지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왕왕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똑바로 읽히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해. 좀 일단 많이 읽어봐야 되거든. 알겠죠? 자,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드렸고 자, 이번에도 일단은 문제부터 한번 양상을 살펴볼게요. 29번부터 가볼까? 자, 첫 번째 문제는 항상 그래. 29번 문제. 무슨 문제? 서술상 특징. 그렇지. 시에서는 표현상 특징이라고 하고 소설에서는 서술상 특징이라고 한다고 했었지. 반복적 행위의 나열. 서술자를 작중인물로. 그럼 봐봐. 2번 선택지를 보면 작중인물이라고 말했으니까 이거는 1인칭 직접 말하는 거겠지라고 발로 눈치를 채야지. 근데 2번은 답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 않아? 이 작품의 제목이 흥부전인데? 흥부전에 1인칭이 나와? 아닐걸? 그지? 3번 전기적인 요소. 4번 권위 있는 새로운 인물. 5번 꿈과 현실의 교차. 오케이? 자, 이런 식의 어려운 말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30번 일치불일치 문제지? 이걸 일치불일치 문제라고 부르고 이 일치불일치 문제는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인물과 사건과 배경 중에 기본적으로 2개 정도를 걸고 넘어져. 오케이? 참고로 여기서는 흥부 부부가 뭐 했다. 목수들이 뭐 했다. 흥부가 뭘 했다. 제비가 뭘 했다. 놀부가 뭐 했다. 이거 있죠? 뭐요? 인물 중심으로 읽으라고 얘가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 작품은 누가 뭘 했는지를 중심으로 읽으면 돼 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해됐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고하래. 얼마나 감사해. 읽고 시작하라고 했었죠? 가자. 조선 후기에는 잦은 자연재해와 관리들의 행보 때문에 백성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창작된 흥부전은 최소한의 의식주라고도 해결하고 싶어 했던 당시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된 작품이야. 자, 이 작품의 사회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네요. 고난에 찬 민중의 입장에서 쓴 거나 그만하고 있는 거네, 그지? 최소한 내가 원하는 게 한 20억 정도 추가로 벌었습니다. 쓰면 좋겠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야. 당장 오늘 살 집,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음식,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고, 그게 뭐라고 했어? 최소한의 의식주라도 해결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속 읽어보자. 특히 당시의 백성들은 성품이 착한 흥부내외가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으로 가난을 벗어나는 장면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기도 했지. 오케이? 이때 결론은 뭐야? 흥부내는 초월적 존재가 도울 거야.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일반 독자들은 대리만족을 한다고 했어. 얘들아, 대리만족을 한다는 얘기는 흥부내가 바로 일반 민중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이겠지. 얘네가 성공했더니 나도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는 나도 얘가 감정이입이 됐다는 뜻이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래서
대리만족을 얻기도 했고 하지만 착한 흥부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환상성을 띠고 있다는 점은 가난이 현실에서는 극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초월적 존재에 도움을 받는 건 긍정적인 면. 하지만 반대도 있어. 뭐도 있다? 환상성을 지는데 환상이라는 건 뭐야? 환상의 정의가 뭐지? 또 따져보는 거야. 환상의 정의는 실제하지 않는 것이잖아. 실제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 아니야? 아, 로또 하나 당첨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로또를 샀어. 나의 환상 속에 일주일은 즐겁잖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재미로 삽니다. 와이프랑 같이 2장을 사가지고 한 장씩 나눠 가죠. 이번에는 누가 더 많이 만나 이 내기 같은 거 소소하게 하면서 그래봤자 서로 2개는 받고 3개 받고 이렇게 하지만 아무튼 근데 그 환상성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나 실제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한계도 있는 거다. 즉 한계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극복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 우회는 돌려말한다는 뜻이죠. 근데 흥분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소설이니까 되는 거지. 우리 일상에서 그게 안 되는 거 우리 모두 알잖아. 라고 하면서 좀 뭔가 슬픔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다는 거죠. 아무튼 이 작품의 양면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일부 지문이었습니다. 보통 이 보기는 논문의 자료들이 많이 인용되는 편인데 아마 논문의 일부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통 이런 선택지들은 흥부 전 자체의 내용을 설명해 준다기보다는 선택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선택지 생성용 보기일 가능성이 높아. 그건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선택지를 보면 뭐뭐뭐 했다라는 특정한 따옴표 부분들이 보일 거야. 그치?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 실은 무슨 문제였던 거야? 보기 적용은 문제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의미파, 해석 문제지 그냥. 항상 그래요. 문제들은 비슷하게 빙글빙글 돈다라고 했어. 자, 32번은요. 이거 속담 문제입니다. 그쵸? 근데 놀랍게도 의외로 속담을 정말 많이 틀린다. 이건 이따가 모르는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사자성어도 아니고 속담도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 속담도 쉽지 않아 요즘은. 그치? 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지문 한번 읽어봅시다. 선생님이 어떻게 읽는지를 같이 느껴봤었으면 좋겠어요. 가자. 여보 마누라 하면서 대사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집중하고 싶은 건 이걸 거야. 아까 분명히 문제에서 인물 중심으로 읽으랬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화자와 청자 관계를 따져보면서 생각해봐야지. 여보 마누라 슬퍼하고 가난 부자는 나라에서도 못한다 하니 형님인들 어찌하시겠소. 우리 부부가 품이나 팔아 살아갑시다 라고 했더니 흥부의 아내가 이 말에 순종했대요. 지금 뭐야? 흥부의 그 아내가 그치?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는 어쨌든 힘들지만 살아나가 봅시다 라고 하는 거. 형님도 못 도와주신단다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서로 나가서 품을 팔기로 했어요. 품을 팔다 무슨 뜻입니까? 품을 판다는 게 무슨 뜻이야? 요즘 여러분들은 품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참고로 품이라는 단어는 선생님 어머님 세대에서도 참 많이 안 쓰는 단어이긴 한데 품을 쓰다, 품을 팔다라고 하는 건 일손을 쓰다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식당 같은 데서 일용직 하는 분들 있잖아. 왜 갑자기 러시 타임에 급하게 사람이 필요하다거나 원래 다니던 사람이 일자리가 없으면 갑자기 그치? 그 사람을 하루 이틀 정도 대타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선생님이 어머님이 이런 단어 쓰죠. 품 쓰면 되지 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품을 쓴다는 건 일손을 돕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품팔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가진 게 없으니까 몸으로 그치 때우는 일을 한다 이거야. 노동 일을 한다고. 뭐 하는데 흥부 안에는요 방아 찢기, 술집에 술 거르기, 채워 처음엔 집에 제복 짓고 뭐 하는 거 뭐 이건 다 패스하자. 또 흥부는 이월동품 가래질 뭐 하면서 뭐뭐뭐 등까지. 자, 따라서 두 번째 줄 중간 부분. 지금 이거는 뭐예요? 열거의 방식으로 리듬감 있게 풀어가는 장면이지. 굳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이유는 없는데 이렇게 집어넣는 열거는 보통 이 작품이 뭐라는 거? 원래는 판소리 계열 작품의 특징이라는 걸 잘 아는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판소리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노래로 처리됐을 거야. 그리고 그 노래를 받아 적어서 소설화시키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나타나는 구절, 원래는 운문으로 처리되었던 부분, 리듬감이 나타나는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내가 온갖 품을 다 팔았는데 사기는 막연했지. 자, 중요한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품팔이를 하면서 고된 삶을 살고 있어. 자, 흐름 보이죠? 분명히 공간을 갖고 있는 민중이 나올 것이다. 그쵸?
의숙주까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러면 이 다음 중량 미국 부분은 당연히 요 얘기가 나오겠지. 예상을 이미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초월적 조자가 도와준다는 얘기는 우리 흥부전에서 누굴 말하는 거겠어? 제비겠지. 그렇지. 제비왕 정확하게는. 강남 제비왕. 제비가 강남 맞지? 딴 데 없지? 딴 데 있나?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그 서울 강남 아닌 것처럼 당연히 알죠. 그 중국의 강남쪽 지방 황하강 아래, 양쯔강 아래 그쪽을 말하는 걸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자 가봅시다. 큰 구렁이가 제비 새끼를 모조리 잡아먹고 남은 한 마리가 허공으로 뚝 떨어져 피를 흘리며 발발 떨고 있네요. 불쌍해. 흥부 아내가 명주실을 급히 찾아내어 주니 흥부는 얼른 받아 제비 새끼의 당한 다리를 곧게 감아 밤에서 찬 이슬에 얹어두었지. 그랬더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해서 10일이 지나자 상한 다리가 손대어 날아가게 되었고 졸에 앉아 제잘거리며 울고 두덩실 떠나가서 갈 때 소상강 기러기는 왔노라 하고 강남간 제비는 가노라 하직하는 것이었어. 자 참고로 기러기나 강남 같은 제비가 서로 떠나가고 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뭘 말해주는 거다? 계절의 흐름을 말해주는 구절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강남 가는 제비가 하직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또 시간이 되어서 기러기가 왔어. 기러기가 날아다니는 계절 자체가 언제거든? 가을이거든요. 제비 같은 경우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좀 더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는 거고요. 기러기는 좀 더 시원한 북쪽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오케이? 갑니다. 이래하여 제비가 강남 수천리를 날아가서 제비 왕을 뵈니까 제비 왕이 물어보지. 너 왜 저러? 제가 조선국에 갔는데 블라블라 했어요. 흥부네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콜? 했더니 흥부 착하네. 박씨 줄게. 콜. 제비가 왕께 감사드리고 물러나와서 그 해를 넘기고 다시 춘삼월 맞으니 그치? 그 해를 넘기고 또 춘삼월. 그래서 제비 왕에게 박씨를 받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쓰자. 춘삼월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왜 챙기는 거야? 작품의 배경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 계절적 배경과 그치? 시간적 배경이 바뀌고 있는 거니까 체크해가면서 읽는 거야. 중심은 어쩌다 보다 흥부와 흥부 안에 제비왕과 제비. 오케이. 자 그리고 돌아와서 자주자주 바뀐 알아서 흥부네 집 동네를 찾아든 다음에 너울너울 넘노는 고독은 마치 국회 흑룡이 여주를 물고 오색 구름 사이로 넘는 듯 단산의 어린 봉황이 대나무씨 대씨를 물고 오동나무에 논이는 듯 한국 같은 꾀꼬리가 봄빛을 띠고 수양바들 사이로 오가는 듯 했답니다. 여기도 뭐요? 똑같이 과장과 열고와 그치 리듬감이 드러나는 구절일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지나치게 길게 묘사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피식하는 웃음을 안겨주는 건 사실이잖아. 그치? 이리저 기웃하는 고동을 흥부 아내가 보고 먼저 반깁니다. 여보, 아버지, 제비가 말 물고 왔어요. 빨리 나와서 구경을 해봐요. 자, 다시 녹으로 들어왔어. 흥부와 그의 아내가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보고 반가워하는 장면. 너무나 표준적이고 너무나 유명한 장면 아니야. 그치? 흥부가 나와서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데 뭘 떨어뜨리네? 그림자리 뭐라고 써져있어? 보은 박이라고 써져있어. 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환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비가 물고 온 박씨에 이 글자 3개가 써줄 수 있는 거야 지금 도대체? 아니잖아. 환상적인 장면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도 당연히 환상적인 장면이지. 정확하게는 여기도 환상적인 장면이지만 아무튼 그거를 울타리 밑에 털을 닦고 심었더니 2, 3일에 싹이 나고 4, 5일에 순이 뻗어 마디마디 잎이 나고 줄기마다 꽃이 피겨 방래통이 열린 것. 또 리듬감이지? 그래서 읽다 보면 계속해서 리듬감이 나타나는 구절들이 있다. 전부 다 판소리 계산하는 작품의 특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아무튼 추석날이 됐어요. 자, 그래서 박이 자랐습니다. 이번엔 언제 됐어요? 추석이 되었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앞에서 인물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고 했었지만 그치?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죠? 확인하시고. 왜냐면 등장인물이 하나도 안 어려워. 이 사람은 둘밖에 안 나왔어. 그치? 그치? 아무튼 추석날이 됐습니다. 배고파 죽겠거든요. 박 한 통을 따서 그 박 속에다 지져 먹자. 호박 속이니까 근데 달달하고 맛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 먹자고 톱을 마주 잡고 켰습니다. 근데 밀건이 단건에 켜서 툭 하고 열었더니 오색 체온이 서리면서 청의 동자한 쌍이 나와. 방 안에서 어린아이 둘이 쌍을 짜는 일에서 나온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때 무시무시한 게 그럼 잘못 잘랐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몰라. 그냥 웃기자 하는 얘기니까 넘어갑시다. 왼손엔 약병, 오른손엔 쟁반이 있었는데 자, 이거 5만 냥짜리예요. 팔아서 쓰세요.
뭐야 이건? 신기하거든? 그래서 하나 더 땄어. 이번에는 세간 부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순금 괴짝이 나오고 그 괴짝 안에서는 여러 황금들이 있었고 또 쏟으면 찾고 쏟으면 차고 참고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지? 끝없이 내용물이 채워지는 소재. 내용물이 끝없이 차. 이렇게 물을 부어놓으면 옆에 놔두면 다시 그게 물이 쫙 차오르는 거. 뭐라고 하죠? 화수분이라고 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떤 재력. 화수분 같은 것이 되어서 괴짝에게 보물을 쏟아내고 나면 다시 보물이 또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번에는 한 통을 또 탔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사탄, 이 친구가 이제 아마 세 번째 통이지, 그치? 궁금하니까 계속 타보는 거겠죠? 이번에는 1등급 목수들과 곡식이 나오는데 명당을 가려 털을 잡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또 종들이 나오고요. 흥분에 좋아서 춤을 추고 다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큰 복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복의 반대로 이런 소문이 놀부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새끼가 도둑질을 했나? 내가 가서 옥백이면 다른 재산 뺏어낼 거야. 그치? 동형제니까. 원래대로 알면 그러니까 되게 나쁜 놈 맞지, 그치? 형제니까 반을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눠놓고서 자기가 이제 땡기니까 반을 내놔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면서 벼락까지 건너가 살인자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출타적인 흥부자가 들어왔죠. 너 이놈 도둑질을 얼마나 했느냐? 아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흥부가 말을 해줬더니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집중을 시키는데 놀부가 재물이 나오는 화초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옷장. 그러니까 여기서 다 화수분이라고 했으니까 옷을 열 때마다 좋은 옷이 나오겠죠? 그리고는 흥부가 화초장을 하인을 시켜 보내주는 것도 마다하고 스스로 짊어지고 왔습니다. 욕심 많아가지고. 왜냐면 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집에 이르니 놀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그 출처와 흥부가 부자가 된 연유를 알게 되자 이야 우리도 다리 부절신 제비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기다렸지. 그리고 우리는 그 디스토리도 다 알죠?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자기가 직접 분질러버리죠. 그래서 그 배신박을 터뜨려서 똥물 천지되고 난리나는 얘기였다는 거죠. 자,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쉽게 봤지만 일단은 선생님이 앞에 그런 부분 말씀드렸던 건 꼭 기억해줘. 어쨌든 어떤 고전소설 작품이 나오든 간에 선택지를 보면서 내가 뭘 중심으로 읽어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 여기서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자원이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29번부터 1번부터 하나씩 따져봅시다. 첫 번째, 인물의 반복적 행위와 결과를 나열해서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돼 있어. 자, 인물의 반복적 행위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 어떤 거야? 박을 타는 것도 지금 첫 번째 박을 탈 때 세근세근, 두 번째도 세근세근, 세 번째도 세근세근. 일단 박 타는 장면 자체가 반복 아니었니? 반복됐고요. 그리고 그 결과도 나열됐습니까? 네. 첫 번째 박을 탔을 때는 약이 나왔고요. 두 번째 박을 탔을 때는 돈이 나왔고요. 세 번째 박을 탔을 때는 인부들이 나왔고, 됐지? 집을 지었고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네요. 2번입니다. 서술자를 작중인물로 설정했다? 아니죠. 이 작품의 서술자는 분명히 작품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이 전지적 작가가 고전소설의 경우에는 작품 속에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이야 끝내줬는데 이야 맛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서술자의 개입, 다른 말로는 편집자의 논평이라고도 한다. 자, 3번입니다. 전기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오케이 좋아요. 전기적인 요소 있나요?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나? 우선 전기적인 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꼭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전기적인 건 뭐 하는 거야? 좋아. 그 현실적인 거를 뒤집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비현실적인 거라고 하지. 이퀄 비현실적인 거야. 현실에서는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선생님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 안녕. 난 뾰로로 한 다음에 딱 쳤더니 앞에서 없어졌어. 그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럼 이게 전기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어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전기적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작품에서 전기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이쪽 박을 탔더니 안에서 동자가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맞아. 그런데 이게 주인공이 영웅성을 부각하는 장치라는 거야. 이건 주인공은 영웅이 아니죠. 아까 뭐라고 했어? 민중에 대입되는 인물이라고 했었지. 4번입니다. 권위있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니? 잠깐만. 권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제비가 권위있는 새로운 인물은 아니야. 근데 억지로 보자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 그치? 억지로 보자면. 근데 이게 갈등을 해소해주는 건데 일단 다 아니잖아. 참고로 이런 식의 구조를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의 표현이야 세모 X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 앞부분이 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답이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닐 수도 있고. 제비는 작품 속에 등장해서 분명히 대사도 쳤습니다. 그죠? 그럼 작중 인물이라고 보는 거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그러면 이게 무슨 권위 있는 인물로서 어떤 특별한 힘을 지니느냐? 그건 좀 이상하거든. 그럼 세모야.
근데 보통 앞부분이 세모일 때는요 뒤에 x가 따라오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번 말씀드렸을 거야. 우리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려. 왜냐면 자기는 답을 명확하게 알고 싶거든. 이게 왜 세모인, 아니 왜 동그라미인지 x인지. 근데 이런 거는 헤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x가 중요한 거라는 사실이야. 오케이? 이 앞에 거는 말 만들기 나름이거든. 우리는 답에 안 되는 근거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돼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시간 끌리고 끌려다니지 마세요. 정확하게 이 선택지 자체에서 잘못된 구조를 찾는 게 중요한 일이다. 정말 질문 많이 받아. 선생님도 그리고 답을 못 해주는 경우도 많거든. 왜냐면 둘 다 맞거든. 그러면 그럴 때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세모 X다. 자, 4번입니다. 권위 있는 새로운 인물 등장. 아니야, 4번 방금 했지. 넘어가고 5번. 꿈과 현실을 교차적으로 써있어요. 여기서 꿈과 현실이 서로 왔다 갔다 했더니 아니죠? 땡. 자, 30번 넘어가 봅시다. 1번 흥부부 노력했어요. 2번 목수들이 집을 지어줬어요. 3번 흥부는 자신이 치료해준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온 사실을 알아채고는 그를 배워 박이었니? 이게 무슨 그지? 흥부는 맨 처음에 제비가 날아다니는 거 보지 못했고 누가 먼저 봤어요? 흥부? 아내가 먼저 보고 여보 저기 제비가 자꾸 뭘 하고 들고서 넘실넘실 하고 있어요 하면서 구경 와보세요 했더니 흥부가 그때 나와서 같이 구경했고 이때 박씨를 땅에 떨어져 줬고 이 박씨를 읽어보니까 보온박이라고 돼 있었죠. 그지? 4번입니다. 제비는 다리를 다친 사연을 제비왕에게 말하며 은혜 갚기를 원했고요. 네, 동그라미. 5번. 흥부는 흥부의 집을 방문하기 전까지 흥부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유를 물어보고 있었죠. 자, 30번 됐고요. 31번입니다. 온갖 품을 답한 흥부 내외. 하지만 여전히 살기는 막연했던 것은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겠구나. 왜? 최소한의 의식주조차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으니까 동그라미. 2번. 흥부 집을 찾아간 놀부가 화초장을 스스로 짊어지고 간 것은 가난한 흥부와 기가 백성의 노력이냐 이게? 이건 아니지. 뭐야? 욕심 많음을 상징하는 구절이지. 자기가 자주 속이는 사람이다 보니 속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들고 가는 모습이었죠. 2번이 답입니다. 3번 제비 왕이 제비에게 준 박씨를 통해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확인할 수 있다. 맞죠? 박 들고 왔고요. 4번입니다. 박 속에서 세간붙이나 곡식이 나온 것들은 의식주의 소망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 그치? 만약에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요즘 말에서는 뭐 박을 탔더니 예를 들어 칸에서 뭐 해볼까? 비트코인이 하나씩 나와. 너 진짜 요즘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 하나 갖다 팔면 몇 천만 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선생님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게 박 속에 들어있어야 딱 맞는다는 얘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생각보다 어마무시한 게 아니야. 먹을 거, 입을 거, 그치? 그 다음에 살 곳, 심지어 제일 먼저 가져왔던 게 뭐예요? 약이었습니다. 약이었어요. 최소한의 의약품조차 제대로 지원이 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별 시덥지 않은 이유로 죽어갔던 거죠. 요즘 같으면 예방접종 주사 한 방에 딱 하고 나왔을 병인데 그거 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앓다 죽는 거야. 되게 슬픈 세상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어쨌든 그래서 4번 소방 관련이 있고요. 5번입니다. 4월 만에 열린 박에서 순금괴가 나와서 부전된다는 점에서 이것이 뭐예요? 환상성을 띠고 있다 라고 했었죠. 그쵸? 환상성이라고 또 찾아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박 탔는데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박을 며칠 만에 탔더라? 4, 5일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그치? 잠깐 확인 좀 해볼까? 박이 얼마 만에 자랐냐면 2, 3일에 싹이 나고 4, 5일에 순이 뻗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꽃이 피어서 박 내통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4, 5일 만에요. 맞죠? 자, 어쨌든 31번까지 하필이면 작품이 너무나 쉬워서 할 말이 없긴 했었는데 원칙은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이제 32번은 약간 별도의 문제. 속담 문제. 요즘에는 사자성어 문제 잘 안 나오긴 하죠. 그죠? 수능에서도 사라진 지 좀 꽤 됐어요. 옛날에는 사자성어 문제가 2015년 수능 때는 사자성어 문제가 오답률 1위였어. 그러던 시절도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 많이 안 내더라고요. 왜냐면 한자 교육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 국민 공통이 아니게 돼버렸기 때문에. 자, 어쨌든 혹시 이 모르는 말 있나요? 모르는 말.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부끄러운 건 한순간이고 내가 여기서 질문을 하잖아? 그럼 평생 내 기억이 남아. 평생까지 넘은 건가?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거야. 왜냐면 내가 질문한 거 기억이 남거든요. 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 좋아요. 참고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한다라고 하는 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하는 그치 인물의 어떤 이기심을 말하는 속담이죠. 그래요. 참고로 간에 붙었다, 세게 붙었다 하는 인물을 빗대는 좋은 어떤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거 알고 있나? 박쥐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치?
필요할 때는 그치 인간 편이고 필요할 때는 저기 또 동물 편이고 이런 식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었죠. 뭐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번 육모평에서의 문학 작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마무리 짓고 자 한번 쉬어갑시다. 한번 쉬고 이번에는 산문 그러니까 아니 독서 파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